시사 맛집 시사포차 오늘도 문을 엽니다. 오늘도 맛있는 시사 안주거리를 들고 찾아온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한 분도 지각을 안 하십니다. 예, 시사 안주 요리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중요한 이벤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아이킥 실시간 유튜브 시청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곽우신 기자가 구체적인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네, 제가 맡았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을 하시면요, 실시간으로 이 뉴스 하이킥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찰칵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 번호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추첨을 통해 5분께 치킨 쿠폰을 드린다고 합니다. 치킨은 항상 옳죠. 욕심은 나는데 추첨이면 저는 안 되겠군요. 불금의 치킨이요. 정답이죠. 휴대폰 잡았거든요. 스마트폰 잡았거든요. 하려고. 네. 유튜브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되는 건데요. 근데 제 번호가 있잖아요. 예. 전화번호 뒷자리 보고 안 예. 뽑아주겠죠. 번호 가려드릴게요. 거르는 것도 문제인 거 아닌가요? 먼저 뽑아주는 것도 특혜지만. 그렇죠. 네. 약간 여러분 제가 MBC 라디오 많은 프로에 문자를 보내고 싶어해요. 청취자 여러분, 본인 얼굴을 꼭 포함시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 유튜브 화면만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하지 마십시오. 이벤트 참여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하니까요. 바로 찰칵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 5월 27일까지 시청 인증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 금요일 뉴스아이킥 생방송에서 치킨 쿠폰 당첨되신 분 5분 발표하겠습니다. 예, 세 분도 참여 가능하다고 제작진이 이야기하니까요. 참여하십시오. 5분 뽑는데? 양심상 안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세 분이 각각 시사 안주 맛있는 거 하나씩 준비를 해오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먼저 이종훈 평론가가 준비한 오늘의 안주 무엇입니까?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안주는 지금 국회에서 요리 중인 안주입니다. 따끈따끈하네요.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표결 이야기인데요. 예. 오늘 오후 4시에 표결을 한다고 처음에 그랬었죠. 알려졌죠. 예. 근데 이제 오후 6시로 늦춰졌고 지금 본회의 중인데 네. 김기현 징계안이 지금 먼저 처리되면서 또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네. 인준 표결이 됐을까 안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국회 사정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었고 네. 가결 인준해주기로 당론으로 정했으니 당연히 인준되겠죠. 그래서 이제 게임 오버. 네. 게임은 끝났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는 이제 국회 인준을 받아서 네. 국무총리 윤석열 정부 첫 초대 국무총리로 등극할 전망입니다. 네, 임승호 대변인이 보는 민주당이 가결 당론으로 정한 이유 무엇입니까? 저는 결정적으로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나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서나 그 뒤에 있었던 일련의 성비위 사건 이런 네. 것들에 있어서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는 뭐 기억에 남는 게 김남국 의원, 최강욱 의원 이런 발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결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결을 하되 우리는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협치를 위해서 인준해주겠다. 물론 본심은 지방선거에 대한 부담감이기 때문이겠지만 그래서 그 아닐걸요? 이후에 그게 뭔지 아닌가? 그래서 안 될걸요? 그 이후에 네. 우리는 협치를 했으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무언가를 성의를 보여라라는 식으로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모양새대로 굉장히 갈 가능성이 높고 사실 한덕수 후보자 여론조사가 청문회 직전에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해볼 만한 싸움이었는데 이걸 오히려 뭐 검수완박 법안이라든지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서 계속해서 자책골을 넣으면서 지금은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을 하지 않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실제로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 안건에 대해서 부결시키면 부담이 크다라는 지방선거를 뛰시는 분들의 원성도 굉장히 컸다라고 저는 봐요. 네. 네.
곽우신 기자도 같은 의견이세요? 일단 뭐 사실 최근에 여론조사들이 영향을 분명히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뭐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안 좋은 추세로 가고 있고 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허니문이 없는 대통령이 되는가 싶었는데 지금 오히려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고 예. 그렇죠.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상승세인 거죠. 그러니까 임승호 전 대변인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이 사실 또 야당을 너무 오랜만에 봐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청문회 같은 거 예. 야당판이거든요. 또 한동훈 후보자 관련 이런 청문회 얼마나 좋은 자리였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자책골만 놓고 말았던 거죠. 민주당이 좀 실력적으로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네. 물론 검수완박 지금 통과된 법안은 검수완박이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전국에서 이렇게 하면 지지층이 결집해 주겠지, 지방선거 유리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지지율이 별로 안 좋아지네. 네. 지지층 결집만으로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민주당도 착각을 한 게 민주당은 한 번도 독립군으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연합군으로만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외연을 확대해서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형을 갖고 있는데 최근 선거 연달아 이기면서 약간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여러모로 지방선거 앞두고 또 발목 잡기 프레임에 걸리게 되면 너무 안 좋다.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 되는데 라는 상황에서 평소와는 달리 매파보다는 비둘기파가 조금 더 목소리를 얻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발제하신 이종훈 평론가는 저는 네. 민주당 의원들하고 좀 뭐 제가 아는 의원들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당론 확정 이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네. 한덕수 후보자의 자질은 미달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은 마치 한동훈, 정호영 네. 그리고 한덕수 이렇게 뭐 딜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그 딜 카드를 가지고 한덕수를 통과시켜주면 정호영 카드를 접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도 흘리고 뭐 그런 거 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타협 그리고 협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정치가 마치 이제 뒤에서 뭐 밀실 정치나 네. 뭐 공작 정치처럼 이렇게 딜의 대상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아하. 그러니까 미셸 오바마가 한 말처럼 예. 저들이 저급하게 간다고 우리도 저급하게 가는 게 맞는가?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자성의 그 태도에서 네. 이번에 뭐 찬성 쪽으로 돌아선 의원들이 많더라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임승호 전 대변인께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네. 선거에 불리하니까 인준해달라 뭐 이런 얘기 있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금요일에 시사 맛집 시사포차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종훈 시사평론가,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세 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가결을 해주기로 했던 당론 결정의 배경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혹시 앞서 그 임승호 전 대변인께서 이런 진단을 해주셨어요. 지금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선거 때문에 인준해달라라는 요청이 많았다. 그 이야기 중에 이재명 인천 계양을 후보 네. 한번 기회 주자라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런 것들이 주요했다고 보세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총괄선대위원장이 기회를 열어주자라고 했던 이 발언이 사실상 그 당에 큰 영향을 준 건 맞습니다. 네. 큰 영향을 줬는데 뭐 예. 이재명 후보가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뭐 따라야 되고 이게 아니라 문제는 이상한 구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박홍근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좀 강경파들은 네. 부결시키자. 아하. 라고 얘기했고 부결을 당론으로 가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처럼 기회를 주자는 쪽 같은 경우 자유투표하자, 소신투표하자. 네. 이걸 왜 당론으로 가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자유투표로 가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부결을 버리면 네. 부결이 돼버리면 예.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즉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을 부정하는 모습이 나와요. 아하. 그렇게 되네요. 결과적으로. 네, 오히려 그런 리스크를 없애버리는 방법은 당론으로 인준을 결정해버리는 게 그런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재명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의 발언은 민주당으로서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하나만 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답이 하나밖에 없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답을 내놓느냐 이 문제였네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로 유시도님께서요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아래로 내려왔던데요. 위기감 느낄 것 같아요라는 진단. 임성훈 전 대변인 진단과 유사한 진단 주신 것 같은데 이종훈 평론가가 보는 민주당 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런 위기감 역시 느끼고 있나요? 느끼죠. 네. 위기감 느끼고 있고 지지율에 대한 위기감보다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이 지금 그
박홍근 원내대표부터 해서 모든 그 민주당 의원들이 네. 검찰 독주, 뭐 검찰공화국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이 독주를 어떻게 정말 야당답게 제대로 견제하고 네. 또 올바른 방향으로 협치를 해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곽우신 기자께 여쭤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좀 전에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낙마하겠죠. 네. 그렇습니까? 이제 정호영 후보자를 지금까지 보류해 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이 딜을 할 수 있는 카드로 남겨두고 있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네. 정말 이 여지를 안 남길 거면은 저번에 이제 한동훈 아니, 그냥 장관 가져가면. 임명할 때 같이 그냥 다 해버리면 아니 되는 갖고 건데. 간다면 그래도 됐네 인증됐네. 아, 물론 진짜 그렇게 되면은 진짜 앞으로 이제 추경도 있고 뭐도 있는데 정말 네. 힘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다만 이제 근데 정호영 후보자는 그래서 낙마 수순으로 갈 것 같고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 요 얘기하면서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검토할 것이다. 이거 총리 인준 가결해주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오늘 기사 딜을 하려고 나왔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런 건 좀 저급합니다. 서로가 저급한 것 같은데 연결짓지 이런 거 말아야 알수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런 그러려면 식으로 그냥, 하는 거는 예, 쌈박하게 가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시사 안주 이번에는 임승호 대변인이 준비하셨는데요. 먼저 오늘 아침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내용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집회의 주된 내용은 우리 위원장님을 향해서 내부 총질을 멈춰라 이런 내용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게 정말 개딸 분들인지는 사실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음. 여성, 남성을 가리지 않고 50대 분들의 그런 비난, 비판은 많이 들었는데 그분들 중에 2030 여성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거든요. 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의 목소리였죠. 여기서 등장하는 개딸이라는 표현, 이건 개혁의 딸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지지하는 2030 여성들을 뜻하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임승호 대변인이 이 안주를 준비하신 것은 어떤 점에 주목했기 때문입니까? 저는 뭐 일단 인터뷰 답변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 50대 분들의 비난 비판은 많이 들었는데 그분들 중에 2030 여성 없었다. 50대 분들이니까 2030 여성은 없겠죠. 근데 다만 박지원 위원장이 말하고 싶었던 건 이런 걸 거예요. 그 소위 본인을 비판하는 개딸이라는 세력이 과연 진짜 언론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2030 여성들이 주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한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있는 민주당이 굉장히 좀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유튜브 댓글로도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최근에 민주당 모습을 보면서 2018년쯤에 자유한국당 모습이 조금 오마주가 되더라고요. 그때 보면은 자유한국당도 뭐 탄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끗이 털지 못했고 계속 빠져들어가는 상황이었고 거기서 던지는 이슈들 보면 무슨 종북 논란 뭐 이런 거 던지고 있고 그랬죠. 좀 물론 안보 관련해서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없는 아젠다에 대해서 계속 던지고 있었는데 예. 지금 민주당이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해요. 사실 그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소위 강성 세력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굉장히 그것을 과대평가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박지원 위원장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딸이라든지 이런 강성 지지층들이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서 박지원 위원장이 이것이 국민적 주류의 의견이 아니다라는 것을 파악한다면 빨리 털고 나갈 수 있겠지만 과연 그 작업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고 네. 특히나 뭐 박완조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사과한 것은 정말 잘한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그날 저녁에 소위 강성 세력들이나 뭐 유튜버들이 친민주당 유튜버들이 왜 사과를 자꾸 하냐, 사과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이준석 대표 뭐 그 문제 물고 뜯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박지원 위원장 비롯해서 민주당이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그대로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만 박지원 위원장의 경우에도 뭐 오늘 인터뷰를 보면은 소위 개딸이라는 세력들이 조금 멀리 해야겠구나라는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박지원 위원장의 어떤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 들었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예. 그걸 뭐 강성 유튜버들이 강성 뭐 이런 뭐 게시판 댓글을 보고 박지원 위원장이나 이재명 후보가 따라하는 게 아니길 아니라 아니고 네.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울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속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게 박완주 의원 문제 분이 잘못했죠. 성비 문제 잘못했죠. 네. 다 알아요. 예. 근데 그걸 막 거세게 물고 뜯고 공격하는 주체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대표께서 직접 막 공격에 나서요. 그리고 또
청와대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에 그 비서관으로 네. 새롭게 임명된 사람은 성비위로 검찰에서 이미 2번에 뭐 자기 말로는 경징계라고 하지만 네.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윤재신 총무비서관 윤재신 말씀이죠. 총무비서관.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공격을 하니까 네.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죠. 왜 우리는 말을 못하냐라는 네. 그런 이야기죠. 예. 곽우신 기자가 보는 이 상황, 2030 개딸 또는 뭐 적극 지지층 민주당이 처한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 언어 자체가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MZ 세대라고 할 때 MZ 세대는 MZ 세대란 말 잘 안 쓴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네. 이게 뭉뚱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예. 다양한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죠. 페미니즘도 사실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우리가 보통 페미니스트 하면 떠오르는 이상한 이미지가 막 박혀 있는 것들이 있죠. 오해 같은 네. 것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개혁의 딸이든 2030 여성이든 우리가 이렇게 세대나 성별로 호칭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가 전체를 대변하는 거는 결코 아니거든요. 네. 박지원 위원장을 위시해서 박지원 위원장을 지지하는 이렇게 새롭게 민주당으로 유입된 그룹들이 있죠. 지난 대선을 계기로. 원래는 민주당도 뭐 박원순 오거든 아니죠. 이런 사건 터져서 별로였지만 그래도 여성의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고 여성가족부 없애겠다는 후보만큼은 안 돼라고 해서 모였던 그 사람들 네. 입장에서는 박지원 위원장을 또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면에 기본적으로 원래 민주당에서 전통적으로 지지해왔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쟤네 갑자기 새로 굴러 들어온 애들이 이렇게 막 당권을 갑자기 휘어잡더니 이렇게 기준까지 민주당에게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우리를 부정하나? 이런 식의 가치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두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 윤호중, 박지원이라는 인선이 있는 것도 이거를 잘 조화해서 시너지가 나와야 되는 건데 오히려 전혀 아직까지도 융합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좀 물리적으로만 결합돼 있고 네. 화학적으로 민주당이 이것들을 전통적 지지층과 새로 유입된 지지층들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개혁의 딸들이 50대가 있니 없니 뭐 2030이 어떠니 이런 쓸데없는 소모적 논쟁으로 자꾸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곽우신 기자의 말에 상당히 뭐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 뭐 특정한 그룹이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어쨌든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에게 지속적으로 반감을 표시하고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임승호 전 대변인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세요? 저는 뭐 언론에서 표현하기로는 그분들이 소위 개딸 뭐 세력이고 개딸은 2030 여성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2030 여성들이면 박지원 위원장의 사과에 대해서 비판을 할 이유가 없죠. 더욱더 분노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과해야 된다라는 입장일 것이지. 근데 네. 뭐 당연히 2030 여성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그렇게 비판을 하고 심지어 또 막 근조화까지 보내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네. 그냥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좀 강성인 민주당 지지자분들의 집합으로 저는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평론가님께서는 뭐 울분에 차서 뭐 이준석 대표 얘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안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미 나온 사안이고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어떤 의혹 제기에 대해서 뭐 그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한 걸 가져간다면 똑같이 송영길 후보나 뭐 윤호중 위원장이나 똑같이 지금 의혹을 제기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비서관은. 이준석 대표를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똑같이 고발해놓고 윤 비서관 문제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내로남불 하자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잖아요. 내로남불 하자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잖아요. 이준석 대표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윤재순 네. 비서관 같은 경우 그대로 가잖아요. 뭐 옛날 일입니다. 모릅니다.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연히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무슨 의혹이 있는데 왜 그걸 제기하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사안으로 치부하는 것은 저는 그건 좀 다른 사안이라고 보고 그래서 네. 앞으로 박지원 위원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뉴스 같은 데 가서 민주당 뭐 청년 패널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예. 제가 또 실명은 못 밝히겠습니다. 또 이거 말하면은 그분들한테 문자 폭탄 보낼 것 같아가지고 정말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좀 쓴소리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과 조금이라도 배치되면 문자 폭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고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뭐 전화까지 들어온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어가지고 그런 거에 좀 휘둘리시지 않으시겠지만 앞으로도 네. 좀 휘둘리지 마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은 그렇다 치고요. 짧게 임성호 전 대변인이 보는 민주당의 그런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을 극복하고 출구를 잘 잡을 수 있는 방향과 전략은 어떤 것이 될까요? 저는 일단은 그 강성 지지층 세력의 목소리라는 것이 절대 주류가 아니고 굉장히 적은 목소리다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
것들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인식하는 것이 전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 주신 2018년 자유한국당의 사례에 비춰봐서 예. 주신 말씀이죠. 유사하죠. 사실 자유한국당도 이후에 미래통합당 그때까지도 사실 좀 불안했는데 국민의힘 체제로 정비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또 민주당 의원분들 중에서도 소위 강성으로 분류되는 분들, 뭐 철험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번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사실 그분들의 목소리가 주류가 됐을 때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잖아요. 그래서 의원들 중에서도 양심 있고 조금 건전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주류 목소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훈 평론가 짧게 어떻게 보세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 반대로 가야 아니에요? 된다고 보십니까? 강하게. 아니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네. 실질적으로 서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들보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게 지금 우리 정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 모두가 다 지금 현재 예. 서로 적으로 규정하고 아하. 싸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양쪽 다 내로남불이에요. 이제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멱살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민주당이 멱살을 지금 들 잡고 있어가지고 당이 지금 못 가고 있는 건데 멱살은 세게 잡되 더 세게 잡아야 된다. 세게 잡되 대신에 지지자하고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50대 여성에 대해서 50대 여성 중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지지자 아닙니까? 그분들도 당대표급 인사면 사실은 안고 가는 게 맞죠. 제 주변에는 나쁜 사람 소리하는 건 50대밖에 없고 개딸 중에는 50대 없을 건데요. 사실 이런 식의 대응은 조금 부적절하죠. 또 이제 근데 이무련 문제는요. 마찬가지였고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정치 경력이 많은 분도 아니고 뭔가 그런 역할들은 좀 정치 경력 있는 분이 이렇게 좀 해주시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그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그쵸. 네. 맡기는 게 좀 민주당으로서 좀 박지원 오히려 위원장이 뭐 지지자들 훈련받은 박지원 정신 아니니까. 네, 뭐 위원장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일처리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당에서 이제 잘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보완해주는 부분이 없다. 혼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튀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시사포차 이번 한 주는 곽우신 기자가 준비하셨죠. 먼저 준비된 MBC 뉴스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경기지사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KT의 전무로 있던 시절에 부정 채용에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KT 공채 과정에서 김 후보가 특정 인물을 추천했다는 증거 자료가 이 법원의 판결문에 실린 건데요. 김 후보 측은 관여한 적이 없다면서 반발했고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은혜 후보를 둘러싸고 갑자기 KT 취업 청탁 의혹이 불거져 나왔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겁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잘들 기억하실 겁니다. 김성태 전 의원의 이제 KT 특혜 채용 네. 의혹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법원에서 사실로 밝혀졌죠. 네.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석채 전 대표이사 등이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판결문이 나왔는데 거기 네. 판결문에 보아하니 증거 목록으로 채택된 것 중에 하나가 KT가 참 성실하게도 누구한테 어떻게 추천을 받았는지를 표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1차 인적성 몇 점 받았고 2차 그러니까 1차 면접 몇 점 받았고 근데 이걸 합격 처리했는지 원래 불합격 처리했는지 그리고 추천자가 누구고 아하. 비고까지 해가지고 리스트가 있던 거예요. 근데 네. 이 리스트에 보아하니 추천자가 김은혜 전무라고 딱 KT 전무 시절이었으니까 박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보니까 1차 인적성 평가 점수는 원래 합격이었는데 네. 1차 면접 점수가 원래 불합격이었는데 합격으로 화살표 합격으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채용 청탁한 거 아니냐라고 민중의 소리가 처음 보도를 했고 예. 처음에는 김은혜 후보가 사실이 전혀 아니다. 고소하겠다. 그랬죠. 예,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그래요? 이야기를 네. 했어요. 네. 근데 법적 대응하겠다. 기류가 조금 바뀐 게 어제 이제 KBS 보도였죠. 참고인 조사 때 네. 검찰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인정을 했다. 추천을 했다. 추천했고 이 추천한 A 씨라는 사람은 남편의 친척인데 시댁 쪽에서 부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을 해줬다. 보도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약간 뭐야 그럼 김은혜 후보가 말을 바꾼 거야?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해서 논란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당황스러운 게 처음에 이제 허위사실로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할 때도 예. 그 자료가 민중설계 보고되는 자료가 근거가 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예요. 그리고 법원이 판결에 인용했던 자료예요. 예, 예. 근데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법적 대응하겠다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이랑 사법부를 지금 전부 다 고소해야 되는 건가요? 네. 증거 조작했을지도 모르니까. 임승호 전 대변인은 검찰이 어떻게 문제예요? 보십니까? 이 사안? 저는 뭐 일단 지켜봐야죠. 뭐 지금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아니 뭘 지켜봐요.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지금 청탁을 뭐
받았다라고 하는 분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그분이 탈락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뭐 본인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예. 말이 조금씩 바뀐 것은 분명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착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소명이 필요할 것 같고 네. 다만 이것이 부정청탁 사건으로 볼 것이냐 사실 김은혜 후보 측에서 뭐 과거에 뭐 진술에서 말했다고 했나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분을 추천한 건 맞는데 그것을 뭐 합격시키라가 아니라 인사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탈락시켜라. 그러니까 이분을 한번 평가해달라라는 수준의 발언이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분이 채용이 안 된 상황이라고 하니 이게 뭐 형사적으로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적 감정에 굉장히 괴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예. 당시에 전무 시절에 왜 그런 어떤 부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네. 대해서 뭐 지금 부정청탁이 무조건 사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비약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말이 바뀐 것에 대해서 착각이었는지 아니면 네. 왜 검찰 진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소명을 해야죠. 당연히. 오늘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는 후보다. 아하.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의 공정 그리고 정의를 외치면서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의 그 비리 문제를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었잖아요. 근데 기회의 공정 그리고 균등 부정청탁은 괜찮나 보죠? 가장 사랑하시게?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김은혜 후보 쪽에서 부정청탁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보면은 그러면은 청탁은 괜찮아요? 청탁은 맞다는 얘기가 근데 안 청탁을 나왔던 거죠. 했는데 네. 이게 부정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러면 그 불합격됐던 사람이 합격으로 됐으면 합격한 누군가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회 균등이라는 거, 기회 박탈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우리가 이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실패한 청탁은 처벌할 수 없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실패한 청탁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가 좀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단죄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네. 도덕적으로 아니 보통 우리가 청탁 같은 거 할 때 이 사람 무조건 뽑아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저 사람 한번 봐. 저는 보통 그렇게 얘기했지 않나요? 불합격이 그런 청탁을 합격으로 해본 사람만이 바뀌었다는 알죠. 자체가 이미 청탁이 성립했다고 봐요. 어쨌든 1차 면접에서 바뀌었으니까요. 1차 면접이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뀐 것 자체가 아하. 청탁이 성립한 거잖아요. 저는 그걸 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가장 사랑하는 후보라니까. 공정과 상식 그래서 뭐 청탁마저 사랑했다 이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지한 아니, 상태에서 뉴스 다 보신다면서 아니, 어제 그것을 그제 뉴스 났는데. 옹호하는 발언이면 뭐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지을 수 있는데 뭐 네. 지방선거에 뛰는 모든 분들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거 책임져라는 식의 발언은 조금 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라가 알겠습니다. 아니라 사랑하신다길래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들께서 정말 뭐 부모 찬스나 부정 채용, 부정 진학 이 부분은 대단히 민감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질 분은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사 안주 짧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MBC 뉴스 내용부터 듣고 오시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도쿄전력 계획안이 승인됐습니다. 규제기관인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본 건데요. 지역 어민 등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지만 내년 4월 방류 준비에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일본이 결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이런 행보 과연 세 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승호 전 대변인? 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뭐 이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게 일본 원자력위원회라는데 본인들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고 주변국 국민들에게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국제사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야죠. 근데 뭐 이걸 또 뭐 일부 민주당의 뭐 의원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이 뭐 윤석열 정부에서 뭐 이거를 찬성했다라는 식으로 뭐 일본 언론이 해석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또 공유하고 요런 행보를 보이는 거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그 언론의 내용을 보면은 네. 문재인 정부에서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 당시였나요? 그때 이제 협의를 긴밀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걸 스탠스가 달라졌다. 그래서 약간 찬성하는 식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본인들이 해석한 건데 본인이 자세히 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정치적인 사안으로 끌고 와서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오염수 마음대로 방류하세요라고 옆 나라에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후보 시절은 그 뉘앙스랑 비슷했죠. 그냥 일본과 긴밀히 이게 일본 언론식의 해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잘못된 시그널을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것 잘못된 자체를 시그널을 줬다는 게 뭐 나중에 그 인터뷰에서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뭐 기사 삭제시킨 부산일보 인터뷰 같은 경우에 네. 후쿠시마 원전은 방사능 누출이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삭제됐지만 알겠습니다. 네. 곽우신 기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지금은 곤란하다 잠시만 기다려달라 이제 이때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 수사라는 것도 그렇고 예. 대내적 메시지와 대외적 메시지가 상당히 달랐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이명박 전 대통령 네, 그건 말이죠. 이제 이명박 전 독도 대통령 이야기. 시절이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위안부 합의 같은 것도 약간 앞뒤 설명이 달랐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서 뭐가 나오면은 우리가 쉽게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우리 정부가 해명을 하더라도 쉽게 바로 신뢰가 안 가. 혹시 뭐 또 밀약이나 뭐 뒤에 뭐 이중 합의 같은 거 뭐 있었던 거 아니야? 하여튼 의구심이 먼저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불식하기 위해서 그만큼 윤석열 정부, 윤석열 외교부가 이 시험대에서 얼마나 단호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내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거가 달린 거거든요. 결국 행동으로 증명해주지 못하면은 뭐 이런 비판에서 그냥 그냥 뉘앙스 조금 외워가지고 일본이 과세 해석하는 거야. 일본은 항상 그랬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임수호 전 대변인, 새 정부는 어쨌든 일본과의 관계 회복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 또 안보를 위해서. 그런데 일본이 늘 이렇게 그런 우리의 선의와 호의를 때때로 이용하고 때때로 악용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원칙대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일본과의 대일 관계를 다시 원만하게 하는 것은 저는 외교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건데 네. 그거를 마치 뭐 일본의 다양한 문제들이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용인하거나 나이브하게 갈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과대 해석이라고 보고 다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으로 보여야겠죠.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과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겠지만 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힐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네.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포괄적 점진적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에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데 예. 지금 농민들이 다 반대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가입하라는 게 일본 정부가 항상 요구했던 거예요. 네. 이거 가입하면 대만이 그랬거든요.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시켰다가 여기 가입하는 바람에 발목이 잡혀서 풀어줬어요. 우리 지금 농민들 다 반대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밀실 행정하듯이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 행동이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또 후쿠시마 그 방류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그런 논리로 해석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그 문제 같은 데서 농민들이 뭐 전부 다 반대한다 뭐 반대 목소리가 크긴 하겠지만 그 네. 여론은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게 행동이 다르다 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행동이 다르다고 해석하는 건 좀 과대한 해석이라고 네, 일본 문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사포차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습니다. 지금까지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